자, 그럼 먼저 뉴스 전해주실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뭐 미국 살짝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0.4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64%, S&P 500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파월 의장이 그 금리, 그러니까 이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좀 물가가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를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조금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제 신나게 달려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뭔가 뭐 이쯤 되면 뭐가 생기던데라는 얘기들을 서로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별 일은 없는데 네. 뭐 이렇게 이쯤 되면 뭔 일 생기던 것 같은데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힌다 그래서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약세 이 정도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이따 뉴스에서 전해드릴 건데 많이 독감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가 한 6% 그리고 리비안이 14%가 떨어졌고요. 그 디즈니가 6% 올랐습니다. 네. 그 디즈니도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번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6%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 슈퍼마이크로는 꽤 잘 나가던 회사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분식회계 얘기 나오면서 오늘도 또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첫 번째 뉴스를 바로 넘어가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그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안 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딴 찬성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권 인수팀이 이제 IRA 지금을 근거해서 최대 $7,500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폐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를 두 가지를 본다면은 이 $7,500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 구매자가 받는 거고요. 네. 그래 AMPC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산을 했을 때 주는 생산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생산 보조금 쪽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밑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지금 그 당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팀에는 컨티넨털 리소시즈라는 석유가스 회사의 창립자 해럴드 햄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유가스요. 예, 예. 아. 그 사람이 그 이제 에너지 정책팀에서 IRA 관련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여러 차례 지금 에너지 정책팀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또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참석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은 테슬라 판매에는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했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는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라는 네. 게 이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그럼 AMPC하고 그 전기차 보조금, 구매 보조금하고 어떤 그 좀 느낌이 있냐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뭘 살 때 보조금 주는 부분들을 좀 정서적으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가 지 돈 내고 지 물건 사는데 왜 나라 돈을 갖다 써? 이게 좀 있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 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이라기보다 생산자한테 주는 보조금하고 똑같은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쿠션 매기고 들어가냐 안 네. 매기고 들어가냐 그런 건데 뭐 부자들 전기차 사는데 왜 보조금을 주나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미국인 정서에는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AMPC 같은 경우는 그 또 거기서 그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제조업 기업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조업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동네 전체 분위기가 약간 그 제조업 기업 문화가 형성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통 그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뭐 그 회사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그 주변 상권이 좀 발달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름휴가 쓰는 때 맞춰가지고 그 동네 이제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공장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지역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도 이미 IRA 자금들이 네. AMPC 형식으로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들이는 거는 이제 공화당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공화당 지역구에서 인기 많은 정책을 공화당에서 폐지를 한다라는 게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사라지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도 지금 그 구매 보조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거 받으려고 미국에 공장 만들고 있는데 그거 안 주면 좀 아쉽지 않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테슬라는 오히려 그 전기차 기준으로는 꽤 유리해 보이고 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타격은 누가 입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봐도 GM 포드거든요. 네. 거기는 보조금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플랫 판매라 그래가지고 리스나 이런 것만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현대차는 지금도 안 받고 있으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크게 것 달라질 같은데요. 거는 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네. 안 되게 되겠지만 오히려 GM 포드가 전기차에선 더 데미지가 큰 거 아닌가? 라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게 되면은 친환경 전환을 뭘로 할 것인가 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심플하게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그럼 하이브리드를 누가 만드냐 그러면 도요타하고 현대차예요. 그렇죠. 그럼 뭐 굳이 예. 뭐 전기차 어차피 마진도 별로 안 남는데 네. 그 굳이 나쁠 게 있을까?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 만든 건 좀 아깝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세를 만약에 올린다.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공장들이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그닥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좋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나쁠 건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리비안 같은 회사들은 네. 거기 구매 보조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리비안 같이 고가 차량의 전기차 온리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가 오히려 또 데미지가 큰 거 아닌가? 그게 또 있고 여기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 스타일을 좀 상상해봤을 때 하는 건데 중국 배터리를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막아야 되는가? 중국 배터리를요? 예. 어차피 미국은 배터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중국 배터리를 수입해서 쓰게 된다거나 네. 관세를 이제 전기차 수준이 아니라 좀 진짜 지금 배터리 수준만 유지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럼 중국 배터리 좀 사다가 또 현대차도 좀 써보긴 했으니까 뭐 니로 뭐 기아긴 하지만 니로라든지 네. 뭐 근데 저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좀 복잡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중국이 뭐 어떤 산업이 됐든 그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아주 굉장히 좀 발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이든은 굉장히 가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수익 중심이기 때문에 네. 뭐를 막고 뭐를 풀 것인가가 꼭 중국이기 때문이지 않아요. 그 전에 일기 행정부 때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에 돈 된다 싶으면은 그건 또 이게 받아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중국에서 미국에 그러면 농산물 엄청 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 뭐 배터리 좀 좀 받아줄까? 뭐 이런 식이 될 수 그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 배터리를 제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그거를 수입을 이제 철저 금지 뭐 이거 할 거라기보다는 일단 그 트럼프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뽑힌 사람들. 네. 이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란, 중국, 북한에 아주 강경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 진용 꾸린 다음에 설령 수입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최대한 중국이 무릎 꿇고 발발 기는 정도 수준까지 그림 만들어 놓고 이제 수입을 할 거라는 거지. 예, 수입을 이제 완전히 막겠다 요 시나리오보다는 완전히 그냥 중국이 그냥 막 그 고기 숙이고 이렇게 배 끌면서 이렇게 예, 미국에 그냥
철저하게 무릎 꿇는 요 정도 모습을 아마 트럼프가 기대하는 건 아닌가, 트럼프가 노리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LG에서 배터리 문제를 보면은 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붐, 캐즘, 2차 붐 요런 시나리오로 갈 때 네. 1차 붐 때 좀 어지간한 데들을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오버캐퍼기 그러니까 설비가 과잉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네. 셀 회사든 소재 회사든. 그럼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협상력에 유리하잖아요. 네. 그럼 누구 거 쓸 거냐는 거예요. 한번 1차 붐 때 다 써봤는데 네. 그럼 진짜 실력 있는 데들을 이제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 그 구매 쪽에서 파워가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잘하는 데를 쓰죠. 네. 어차피 다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러니까 LG엔솔에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들어왔죠. 벤츠 들어왔죠. 스페이스X 들어왔죠. 아. 이번에는 북미에 있는 ESS 법인의 8조 최대 2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인산철 관련한 건데 이거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기회가 좀 실력 있는 쪽에는 좀 몰려온다는 것도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데라는 것도 네. 있고 또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은 LG엔솔이 현대차랑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LG엔솔이 현대차한테. 예. 네. 그전에는 그 만질의 안전진단 기능은 그냥 배터리에 그냥 딸려 들어가는 BMS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솔도 지금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허리띠 조이고 안전진단 중요하죠. 저희가 소프트웨어 만들었는데요.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사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좀 더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그럼 2차 붐 때의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가 조금씩 좀 캐즘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도 지금 뭐 원통형도 한다고 하고 각형이 이미 하고 있고 그쪽은 그런 움직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뭐 SDI보다는 이제 온이 좀 걱정이죠. SK온.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배터리 관련된 소식 첫 번째로 좀 봤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말 큰 문제죠. 삼성전자 지금 4자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3이라 삼성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큰일 큰일 납니다. 나죠. 큰일 납니다. 예. 와, 사만전자가 됐습니다. 4년 5개월 만인데요. 증권사들이 이제 그 주로 얘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뭐 이전에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HBM이 못 들어가고 있고 이 레가시 쪽에서는 중국의 CXMT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주가는 진짜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올해 말까지도 이익이 괜찮을 건데 내년부터는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좀 원래 지금보다 미래가 좀 어두운 쪽을 주식 시장에선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환율도 여기에 영향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환율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 들어온 달러를 이제 밖으로 빼서 투자를 하는 그걸로 이제 균형을 적당히 맞추는데 네.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주식 투자는 예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을 맞추기가 좀 어렵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달러 인덱스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 수급을 좀 적당히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갑자기 판다거나 아니면 네. 산다거나 했을 때 이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팔고 나가는 게 지금 환율의 1,400원을 넘어가는 것에도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이게 1,450원 얘기까지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게 미국의 신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 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에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네.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의주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말을 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두 개입. 그렇죠. 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선부터 개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분위기까지는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구두 개입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환율이 약한 것이 되게 지금 우리한테 되게 불안감을 주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짜증나게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거는 니네 환율 일부러 약세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네. 니네 수출해 먹으려고 지금 환율 낮추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너네 자꾸 그러면 혼나? 이게 이제 관찰 대상국인데 우리는 지금 환율이 약해가지고 걱정을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야 너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짜증이. 네. 물론 이게 환율 달성국은 이게 환율의 레벨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주요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거나 아니면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는 부분이 네. 우리가 진짜 뭐 환율 방어하려고 달러를 사는 겁니까? 솔직히 미국 주식 살라고 사주려고 우리가 지금 달러를 사주는데 우리한테 진짜 뭐 이러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부분이 또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요새 막 뭐 어젠가 그젠가 뭐 유정 기자가 현대차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앞을 많이 달렸다고 막 그러길래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또 드리는 얘기인데 환율 안 좋으면 현대차는 좋습니다. 수익성이 높아지죠. 예,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전체 차 판매에 그 수입 그러니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되겠냐는 얘기를 현대차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판매가가 있고 수입 물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비율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수입 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판매가는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환율 약하면은 나쁠 게 뭐 있냐고 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버는 거는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인사 얘기 나오는데 그 미국 분이 그 부사장인데 CEO가 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왜 CEO가 되냐 그랬더니 뭐 외국 사람도 잘 하면은 CEO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센 게 네. 뭐 좋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 폭락했다 쳐 그냥 폭락했어 폭락 네. 뭐 어떡하겠냐 그러면 폭락할 때 가장 큰 매력은 싸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러면 그 싸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을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배당 네. 줍니다. 네. 근데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네요. 현대차가 다. 네. 다. 그러니까 평소에 배당을 많이 주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야, 저 정도 배당이면 먹을만 하지 않아? 라는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기아 7% 뭐 이런 거. 와, 7%요? 이야, 그러면은 세다. 야, 저 주가 좀 물리면은 그냥 들고서 배당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좀 와 있어서 좀 오히려 좀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야, 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들면서 그럼 배당 받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고배당 ETF 편입 종목들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덱스 고배당 ETF를 보니까 그 구성 종목들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쉘 석유고요. 두 번째 비중 높은 게 현대차 3우비, 네. 대신증권 2우비 이게 배당 ETF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 여기도 배당 많이 줍니다. 네. 여기 왜 많이 주냐면은 이거 농협 자금으로 써야 돼가지고 네. 배당 원래 좀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 농협의 그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써야 농민들 되는 써야 되죠. 네. 여기는 존재 목적 자체가 네. 자본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써야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KTNG는 네. 그 이주호 기자가 얼마 전에 악권에서 다뤘는데 네. 여기가 주주 환원율이 몇 %죠? 총 주주 환원율이 거의 98% 정도 됩니다. 어디가? KTNG. 98%? 그러니까 1년에 1조 버는데 네. 거의 한 9,800억을 돌려줘요. 주주들한테? 네, 배당 반, 뭐 자사주 소각 반, 뭐 이 정도 해요. KTNG가? 네,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리고서 압권 그거 나오고서 막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또 있나? 뭐 거의 처음 들어본 것 많지 같은데. 않습니다. 근데 많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거의 배당 수익률 제가 알기로 한 7% 네, 정도까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럼 타이거 구배당 ETF에는 뭐가 있는지를 비중별로 봤더니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비중이 높았고요. JB금융지주 여기도 KTNG, 대신증권, 코리안리 그러니까 보통 금융주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이 부분들도 이제 뭐 지금 현금 갖고서 뭐 너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삼성전자 얘기 잠깐 드리면은 시간 많이 됐는데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PBR 밴드 차트예요. 네, PBR 밴드 차트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가 업사이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해지면은 2배까지 가더라. 네, 요때가 지금 파운드리로 3나노로 TSMC 따라잡는다 할 때가 요 2배거든요. 네. 그러면은 메모리 업사이클에 뭔가 추가적인 기대치가 좀 약하다 그러면 요게 한 1.5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좀 약할 때 네. 그때의 저점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보통 PBR 1배가 저점이고 네. 진짜 안 좋을 때 저점이 0.8이에요. 지금 거기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을 때 역사적인으로 보니까 PBR 0.8배 정도까지는 되더라. 네.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1년 전에 샀는데 뭐 5만 원이었는데요. 1년 후가 됐더니 4만 원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이 성장했다는 부분들은 이 PBR 밴드 보시면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가요. 네, 네. 락바텀 자체는 좀 올라가더라 네. 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바닥이라고 해서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오를 때 오르는 거지. 네. 세 번째 뉴스. 네. 우리 면세점 진짜 혹한기입니다. 아이고. 면세점이 모두 그러니까 신라, 신세계, 롯데, 현대 모두 3분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아니 여행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여행을 간다고 해서 이제 그 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진 않더라. 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래도 여행 많이 가면 기본적으로 좀 사지 않나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는 사실 면세점에 이게 그렇게 많이 기여하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 뭐 이런 사람들? 예. 그 전에 따이공들 한 명 오면 막 수천만 원씩 사갔는데 네. 물론 정프로님 같은 분들은 여행 가실 때 네. 가볍게 이제 형수님 주시려고 이제 수천만 원어치 사기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잘 안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따이공들이 한번 오면은 이제 네. 되팔이를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대 물건을 샀었는데 네. 그 분들이 이제 안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1인당 평균 구매액이 2020년 444만 원이었는데 네. 2021년에는 2,55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면세점이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이공들한테 그거를 인센티브를 엄청 세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왕창 사가다 보니까 이게 규제 금액이 확 올라갔었던 건데 그게 이제 다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롯데면세점이 지금 1위 사업자인데 3분기에 460억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매출은 한 1년 전보다 8% 정도 늘어난 7,994억 원인데 적자를 냈다. 그리고 신라면세점도 387억 원 적자. 현대면세점도 80억 원 적자. 그러면서 이게 그 완전히 그때 코로나19로 장사 못하던 2022년 4분기 이후에 면세점 모두 적자 낸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구조들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사회 환원을 위해서 이제 부과하던 금액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면허에 대한 수수료 매출의 한 0.1에서 1% 정도 내던 게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깎아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번에 또 없어질 거다. 뭐 그 공항 임대료 오른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일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면세점 사업이 지금 많이 거품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여행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서 면세점 물건 사고 막 이게 면세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면세점이 이렇게 비대해졌었던 거는 그 중국의 어떤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여행이라기보다는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면세점이야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면세점인지를 모르겠는 그냥 한국을 거쳐서 중국 들어가는 네.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소설 라이센스 받겠다고 로비하고 그때 뭐 그때 최순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뭐 면세점 라이센스 받으려고 막 로비하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사회 환원을 위한 수수료 이런 게 왜 들어가 있겠어요. 그때는 이거 막 중국에다가 이게 딸공들 갖다 이게 자릿세 네네. 통행료만 뜯어내도 이게 돈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버블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면세점은 좀 언제까지 내리막을 걷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와, 이게 호텔 신라가 지금 38,000원이에요. 잘 파셨죠? 와, 진짜 잘 팔았네. 언제 파셨는데요? 어느 정도쯤? 저는 그래도 한 9만 원 뭐 이쯤에 딱 그래요? 8, 9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야. 왜냐면 제가 이거 아마 10만 원인가 샀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기억은 뭐 정확하진 네네. 않은데. 역사적 고점이 10만 2,500원. 아, 그래요? 12만 원까지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대충 기억이 뭐 한 그때 10만 원쯤 사서 아유 좀 손해 보고 아마 팔았던 것 같은데. 와 지금 3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정프로 괜찮은. 표정 관리하세요. 호텔신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표정 못 숨기시네. 아, 나 그러니까 내가 사서 오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팔았는데 내리는 게 더 좋아, 사실. 기분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구조적으로 면세점이 회복되기는 좀 요원해 보인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리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중국으로 판매하는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은 이제 앞으로 하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구조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다운사이징도 하고 있고. 다운사이징하고. 요새 면세점들 보면은 그 공항 면세점보다 시내 면세점이 훨씬 잘 돼 있어요. 네네. 그 왜 그러냐면 공항 면세점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항 면세점 보면 오히려 좀 축소하는 분위기고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면세점의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면세점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니까 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부 뭐 양주 혹은 뭐 저 담배 이거 말고는 그리 싸지도 않아. 맞아요. 인터넷으로 찾으면 뭐 거의 그 가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면세라고 그래서 세금 없으면 되게 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 네. 그러니까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여행 가시는 분들 뭐 그냥 선글라스 하나 사고 뭐 그냥 뭐 어쨌든 뭐 해외여행 가니까 친구 뭐 화장품 뭐 요 정도 가끔 사지.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환율.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명품들도 일본 가서 엄청 샀었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환율도 분명 영향 엄청 미칠 겁니다. 네네네네. 아 그렇겠네. 네. 지금은 우리 면세점이 비싼 편인 거죠? 비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원화가 너무 떨어져 갖고. 네. 맞아. 아 그래서 제 아는 분도 면세점에서 술을 사는 게 아니고 일본 가서 그냥 매장 가서 술을 사서 갖고 들어오신데 그게 면세점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자, 하여튼 그래서 면세점 매우 요즘 어렵다. 네. 면세점 경기 어렵다. 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아이고 벌써 50분 다 됐네. 얼른 들어가시고, 네. 네 주말 압권 잘 부탁드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주말 압권에는 저분 나오십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인텔에 다니시다가 삼성전자의 해외 영입 인재로 들어갔는데 와 여기 참 험난하구나 해가지고 나오셔서 뭐 다른 활동하다가 뭐 한국 벤처 투자 그러니까 인재에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실 분을 모셔서 주말에 그래요?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셨대? 인텔, 삼성전자.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